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4월 29일 날 원래 2019년 1차 경찰 채용 시험 그 문제 중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간인데, 자, 일단 다 시험 친 학생들 형소법에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있어 없어? 뭐나 하나에 나왔죠. 그래가 이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번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의 시험은 똑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로 나오는 문제야 나왔던 문제 또 나오는 거예요. 기출 문제의 재출제야, 그죠? 기출 재출제. 그러니까 요 지문을 분석해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이전에 기출됐던 지문이야, 기출 안 됐던 지문이야. 다 기출됐던 지문이고 몇 개 지문이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나온 건 있지만, 근데 그거 모른다고 답을 몰라요. 답은 다 알 수 있어. 그래가 내가 생각할 때 이번 시험 아마 100점만 학생들이 꽤 많을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합격선행 학생들은. 그래 여러분 어차피 경찰 시험 칠 때 합격의 발목을 잡는 과목은 법 과목이에요, 영어입니까? 영어잖아. 그러니까 법 과목은 큰 문제 없이 평소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합격선에 다 들어가죠, 그죠? 또 우리 법 과목은 현재 필수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니까 굳이 100점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안 맞아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100점 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큰 문제 없이 다 합격선에 90점 이상만 다 맞으면 되죠.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아마 공부 좀 열심히 해놔서 거의 누구든지 90점은 다 맞을 것이다, 그래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100점 하면 좋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뭐 90점 이상 맞으면 무난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형소법 이념에 관한 문제. 난이도 상중하로 치면 어디에 속하는 문제예요? 하에 속하는 문제죠. 자, 1번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이게 형소법의 3대 지도 이념인데, 이게 서로 어떤 관계라 그랬어? 서로 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제약하는 관계라 그랬어? 제약이죠. 그래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서 뭘 받고 있다? 제약을 받고 있죠. 아무리 진실 발견이 중요하더라도 적법 절차 준수해야 해야 되고, 또 진실을 발견한 것이고 세오라 내오라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을 받는다, 뭐 안 했던 거고. 다음 2번 적법 절차 원칙의 의미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죠.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이거 틀 지문이 있어 없어? 사람 없죠?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다음 3번. 자, 3번은 논점이 뭐예요? 누가 정인이 될 수 있느냐 했어. 우리 형소법 146조는 왜 규정되어 있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정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누구든지의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정인이 될 수 있냐 해서 다 결론을 알고 있잖아. 사법경찰관은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정인적 인정이 판례야, 부정이 판례야? 인정이 판례잖아. 그 내용이죠.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의 정인적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니죠. 그래서 사경은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정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틀린 건 4번이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일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요거 오로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야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그 판례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 여기까지 맞는데 그 뒷부분이 틀렸잖아. 이므로 해가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작동해서는 안 된다. OXX죠. 이런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이중적 성격,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시험 여러 번 나온 지문이죠. 틀린 거는 4번이지, 4번. 다음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거부권 고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자, 우리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니까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려야 될 기본권이야. 그렇지만 진술 거부권 고지는 언제만 하면 돼?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형소법은 언제 고지라고 돼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법원이 피고인 신문할 때 고지하도록 돼 있잖아. 그죠? 그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자,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와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란 때 이때 이제 피의자 지위가 발생하니까 이때 이제 고지 대상이 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다음 2번. 자, 2번은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이죠. 우리 진술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니까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했다 해가지고 불이익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양형상 불이익은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결론은 다 알고 있죠. 우리 판례의 태도는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해가 원칙은 양형상 불이익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예외적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이죠. 그러니까 2번 피고인은 방어권에 의하여 범죄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진술 거부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랑은 속이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자, 이거는 원칙인 경우야, 예외적 경우야. 예외적 경우니까 가중적 양형 조건. 당연히 양형상 불이익 줄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3번.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체포 구속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 권리 고지해야 되죠.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체포 구속하면 무조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는 다 무슨 수사예요? 위법 수사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런 위법한 체포 상태에 준 음주 측정 요구. 자, 이것도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러면 이 측정 결과 무슨 증거가 되어버려? 위법 수집 증거다. 그래서 3번은 논점이 뭐야? 독수 독과의 이론입니다. 즉 위법에 기초해서 수집한 증거, 독에서 파생된 건 다 뭐다? 독이다. 그게 당연히 무슨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 부정이죠. 자, 뭐 다 우리가 다뤘던 지문이죠. 답은 4번이잖아. 너무 쉽잖아. 자, 내용 인정을 요구를 하는 건 검사 작성 피신 조서야, 사경 작성 피신 조서야. 그러니까 3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고 표현을 사경 작성 피신 조서 또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 조서래야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러면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이렇게 312조 3항 내용 인정이 요건이 아니고 뭐로 가야 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몇 조 적용하면 돼? 312조 1항 또는 2항. 즉 일단 당연히 수사기관 작성이니까 뭐는 공통이야?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공통이고, 그리고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일단 뭘 인정해야 돼? 성립의 진정 인정. 피고인이 인정 안 하면 뭐로 인정하면 된다 그랬지?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이고, 그리고 무슨 요건 갖추면 돼? 특신 상태 증명. 대신에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학생 피신조서는 우리 판례가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진술조서죠. 그죠? 오늘 몇 항 가야 돼? 312조 4항.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틀린 지문은 4번이죠. 그러니까 2번도 5번 난이도가 상중하로 치면 어느 쪽으로 가요? 하죠. 그죠? 다 고르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음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적견 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답은 굉장히 쉽잖아. 우리 적견 교통권에는 무슨 권리가 포함돼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진권이 포함되는데 그 수진권 행사에 수사기관 추천의사 참여 요구하는 거, 수진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시험 한 10대 번 남았죠. 그게 1번. 자,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청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 참여 요구한 거. 자, 요거 변호인의 수진권 침해다, 침해 아니다? 침해 아니죠. 그래 답은 굉장히 쉽죠. 자, 1번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고. 다음 2번.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소법 314조에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자, 형소법 314조는 뭐예요? 오늘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야. 그러니까 우리 접견교통권은 나누어 보라 그랬지. 자, 일단
피여자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야 돼? 변호인을 만나는 권리. 이것도 적경교통권인데 요 변호인은 누구도 포함돼요? 이것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또 변호인이나 변호인 되려는 사람도 누구를 만날 권리가 있어? 피여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있죠. 이렇게 상방향이잖아. 그죠? 요 위에 거는 어디에서 보장하는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 요거는 방금 봤던 형소 몇 조? 34조인데 요 되려는 자에는 누구도 포함된단 말이야. 그게 2번 판례야. 그죠? 자, 그 되려는 자는 변호인 되려는 자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여기에 포함된다는 판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노동조합 사건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회사가 보통 무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죠. 그죠? 그 자동차 파업 현장에 변호인 되려는 사람이 접근하니까 경찰이 저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경교통권은 꼭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만 인정돼요. 되려는 자도 인정돼. 그럼 그걸 제한한 건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하다는 그런 판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 변호인 적경교통권 상대방이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적경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뭐야? 바로 요거잖아. 봐. 우리 피여자 피고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는 자를 만나는 권리는 어디에서 보장하는 권리라 그랬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자, 헌법상의 기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제한 못하죠. 근데 절대 제한 못한다. 그건 O입니까 X입니까? X죠. 즉 우리 헌법 3줄 2항에는 뭐가 있어? 아무리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뭐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제한하려면 어디에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법률에 근거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면 법률에 근거 기준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하는 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인데. 근데 요 변호인 피여자 피고인 만나는 권리는 방금 어디에서 보장하는 권리? 형소법 34조니까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야, 법률상의 권리야. 법률상의 권리니까 논리대로 하면 일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지만 요걸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제한되잖아. 그럼 요거는 같이 취급해야 되니까 요것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 기준이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지. 단지 요런 사정만으로 제한하는 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 그래 이론은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다지만 요 적경교통권을 변호인과의 적경교통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 규정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제한할 수 없는 거죠. 다음 4번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허되었다. 자, 수사기관이 접견교통권 침해하면 뭐로 불복하면 돼요? 준항고죠. 그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면 그건 불복 방법 뭐야? 보통항고잖아. 그지? 그래,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뭐로 가면 돼? 보통항고. 수사기관이 침해하면 뭐로 가면 돼? 준항고. 그래, 준항고를 제기했어. 자, 준항고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자, 준항고 절차에서 검사의 접견 제한은 잘못됐다. 이가 무슨 결정 나왔어요?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됐지만 요 피신조서는 언제 작성된 거야? 접견 허용되고 작성된 거야? 접견 제한 중에 작성된 거야? 제한 중에 작성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적법한 증거야, 위법 수집 증거야. 위법 수집 바로 그 내용이죠.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니까 요 조서 법정에서 뭐로 쓸 수 없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위법 수집 증거다. 그 내용의 판례죠. 그러니까 이제 3번에 틀린 지문은 1번이죠. 그죠? 답은 굉장히 쉽죠. 다음 4번은 전형적인 형소법 문제, 증거 개시 문제죠. 자, 증거 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증거 개시, 일단 우리나라 증거 개시는 일방적 개시야, 상호 개시예요. 상호 개시죠. 피고인 변호인도 누구에게? 검사에게 증거 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피고인 변호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 증거 개시 요구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검사의 증거 개시 범위는 제한적 개시야, 전면적 개시야, 전면적 개시. 피고인 측은 일정한 경우에만 하면 되는 제한적 개시인데, 자, 1번 지문은
거짓말 안 보태고 시험 10번 이상 나온 지문이죠.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까지 나온 문제 없죠. 그 뒤에가 틀렸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게 틀렸잖아. 왜 고쳐야 돼?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뭐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 교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변호인만이 할 수 있다. 요 점은 모르고 시험 치러 간다는 건 시험에 대한 모독이야 모독 아니야? 모독이죠. 그럼 1번이 바로 틀렸지. 다음에 이 증거 개시는 무제한입니까?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죠. 그 제한 사유가 쭉 나오죠. 2번에 검사는 국가안보, 정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요런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데 요거 연결해서 뭐까지 알아놔야 돼? 요런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뭐는 제한할 수 없다. 서류 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있다. 같이 알아놓으면 되고. 다음 3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어디다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돼? 법원에다 열람 등사 신청하면 되죠.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신청을 받았으면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게 4번 지문. 법원은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피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왜 해야 돼? 지체 없이 이행해야 되고, 지체 없이 이행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 해당 정의 및 증거는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요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의 성격은 뭐라고 배웠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니까 요 결정은 뭐 할 수 없는 결정? 불복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전국 계시던 지문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5번은 불신 검문의 OX 문제네. 자, 기억번. 행정 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 소정의 질문이나 동행 요구도 형사소송법상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자, 핵심 단어가 바로 뒤에 나오죠.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요때 임의동행이 뭐로 허용될 수 있다? 적법한 임의수사로 허용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동행, 그리고 우리 불신검문 시에도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뭘 요구할 수 있어?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하면 그게 뭐가 돼버려? 임의동행. 그런데 그런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방금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상대방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시험 여러 번 나온 거니까 맞는 질문이죠. 다음에 니은번.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건 자신의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신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죠. 그리고 반드시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요게 틀렸죠. 이것도 뭐 시험 아주 자주 나왔고 우리 많이 다루었던 지문이잖아. 불신검문은 수사예요. 수사의 단서일 뿐이야. 단서일 뿐이니까 불신검문 대상자가 형소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X. 자, D급번은 오늘 어떤 판례입니까? 자, 불신검문은 말 그대로 수사의 단서니까 일단 불신검문은 수상해 보이는 사람, 거동 불신자에 대해서 경찰관이 정지시켜서 뭐 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정지가 핵심이야, 질문이 핵심이야? 질문이 핵심인데 질문하기 위해서는 정지시켜야 되는데 요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상대방은 응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상대방이 불응한다,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떠나가면 원칙은 강제력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우리 판례의 태도는 어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가능이잖아. 바로 거기에 관련되는 판례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건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러면 디귿번 우리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판례잖아, 그죠?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눈에 띈다. 그럼 경찰관이 좀 보작하니까 응하지 않고 떠나간다. 그러면 앞을 가로막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요거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하죠. 그게 디귿번이죠.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제 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불신검문이야, 위법한 불신검문이야? 적법하죠. 그런데 적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X죠. 이게 이제 우리 판례가 말하는 어떤 표현을 쓴단 말이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의 유형 행사.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디귿번은 적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하죠. 디귿번은 X. 다음 니얼번. 자, 우리 경찰관이 불신검문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은 자기의 소속과 성명을 밝고 뭘 제시해야 돼? 신분증 제시하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줘, 안 해줘? 그 예외 인정 판례가 니얼번이죠. 자, 불신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신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그 뒤에 우리 많이 다뤘던 지문이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안 했다 하더라도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기억 니얼은 맞는 지문, 니은 디귿은 X 고려 가면 되죠. 그래, 실제로 최근에는 박스 문제가 몇 개 나오도 안 하고 나오더라도 전부 어떤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OX나 연결형으로 나오는 박스는 오히려 뭐보다 더 쉽다. 사지선다보다 더 쉽죠. 근데 경찰 시험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박스 문제를 어떻게 내면 어려워져요? 개수 문제로 내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그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뀐 이유가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법 과목이 필수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계속 요래 나오죠. 그죠? 또 이번에 보니까 형법은 아예 박스 문제가 하나도 없대. 보니까. 그리고 보통 형법과 형소법 이런 거 따지면 어느 쪽이 원래는 지문이 더 길었어요? 형법이 긴데 이번에 어느 쪽이 훨씬 길었어? 형소법이 훨씬 길었죠. 그죠? 그래, 결국은 이제 앞으로 문제 앞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출제 경향 계속 유지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평이하게 나온단 말이야. 평이하게 나오는 거죠. 다음 6번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골라라. 자, 1번. 자, 피의자 신문도 우리 강제 수사예요, 임의 수사야? 임의 수사잖아. 그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불러야 되잖아. 수사기관이 피의자 부르는 거 우리 뭐라고 표현해? 출석 요구. 법원이 피고인 증인 부르는 거 뭐라 그래? 소환. 차이점이 뭐예요? 요 출석 요구는 상대방이 응할 의무 있어 없어? 없지만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뭐가 발부돼? 구속영장 발부되는 그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위해 출석 요구했는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더라. 그럼 왜 하면 된다 그랬어? 자, 구속 안 된 피의자는 왜 하면 돼? 무슨 영장 발부받으면 돼? 체포영장 발부받아 끌고 와서 신문하면 되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영장 발부받을 필요 있어 없어?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 이용해서 수사실로 구인해서 뭐 하면 돼? 신문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1번 뭐라고 돼 있어? 구속영장 발부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 허락에 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죠. 있다.
대신에 이제 끌고 오는 것만 이렇게 강제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무슨 절차에 따라야 돼? 임의수사 절차에 따라야 된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1번은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음 2번 형소법 243조 조문이죠. 자, 우리 피의자 신문의 주체는 누굽니까?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검사가 피의자 신문할 때는 옆에 누가 참여해야 돼? 검찰청 수사관이나 서기가 참여해야 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옆에 누가 참여해야 돼?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된다. 자, 조문 그대로 옮겨나는데 이렇게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수사 절차의 적법성, 조서기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서기가 참여해야 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된다. 요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2번이 맞는 지문. 다음 3번.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다.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하는 것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즉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데, 요걸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는 뭐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 그런 사유도 없는데 요렇게 제한하는 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허용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없다 그래야 되죠. 다음 4번.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하거나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 뭐로 녹화할 수 있어?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잖아. 그러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자, 우리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하고 참고인 조사 영상 녹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피의자 신문 영상 녹화는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 없고 뭐만 해주면 돼? 미리 고지만 하면 되고, 참고인 조사 영상 녹화는 반드시 누구 동의 받아서 해야 돼? 참고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영상 녹화하기를 알려줄 필요 없다. O의 X, X죠. 동의는 안 받아도 되지만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줄 필요 없다. 여기에 틀렸죠. 그리고 그 뒤에는 맞죠. 영상 녹화는 일부 녹화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녹화해야 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을 영상 녹화해야 되니까 4번은 그 부분이 틀렸네.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줄 필요 없다. 그게 틀렸죠. 다음 7번. 자,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는 출제될 것이라고 굉장히 예상했던 거죠. 그죠? 처음 출제되는 거야. 이미 출제됐던 거야. 옛날에 출제된 거야. 전에 바로 직전에 출제됐던 거예요. 바로 직전에 또 나옵니다. 그중에 재탕 3탕이야. 그중에. 자, 7번.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가, 자, 1번.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에 미치지 않은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해외 서버에 주하는 저장 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해야 돼? 미친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요 이메일 정보도 압수영장 발부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로그인해서 정보 추출하는 그 방법 사용하는 거 다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이고, 또 저장 매체가 외국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니까 1번이 바로 틀렸죠. 1번. 다음 2번.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수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당한 영장 집행 과정.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 1번은 X, 2번은 O. 그걸 비교해서 보면 되죠. 3번.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빗태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결론 났죠. 자,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요거는 이제 압수수색 절차가 의뢰됐다, 진행 중이에요, 종료됐다는 게 판례야. 종료죠, 그렇죠? 종료.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영장 집행 과정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 이후에는 뭐가 보장될 필요 없단 말이야?
피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안 해도 되죠. 이후 압수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요 이후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영장 집행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 부분까지 하면 판례는 요거는 압수수색 절차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 해석해요? 종료되었다고 해석하죠. 이거는 바로 직전에 시험 나왔던 질문이죠. 다음에 4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자, 여러분 오해해야 돼. 계속 탐색해야 돼.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돼. 중단하고 새로운 혐의 사실에 대한 뭘 새로 발부받아야 돼. 영장을 발부받아서 탐색을 계속해야 되죠.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하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영장 발부도 안 받고 별도의 사실에 대해서 탐색 계속하면 그거는 무슨 압수가 돼버려요? 별건 압수로서 위법하게 되죠. 자, 그래가 틀린 지문은 1번이죠. 그렇죠? 1번. 자, 8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자한테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은 통비법 조문이죠. 우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자 안주시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 안주인데 요 8번 1번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자 안주시 요건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통신자 안주시는 통신비밀법 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래 이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자주의 요건 맞는 지문인데 전번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 예비 단계에서도 통신자주의 할 수 있어 없어? 범죄 예비 단계에서도 통신자주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 나와 있잖아. 그 뭐라고 돼 있어?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이게 바로 뭐야? 예비 단계에서도 통신자주의 가능하잖아. 그죠? 그 지문은 전번에 시험 나왔고 이번에는 통비법 조문 5조 1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최신 판례죠. 작년도 8월 30일 나온 판례. 즉 우리 통비법 5조 2항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 통신 감증, 패킷 감증도 통비법 요건 갖추면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잖아. 그죠?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 나서 패킷 감증 근거 규정인 통비법 5조 2항은 어디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즉 무슨 결정 났다? 헌법 불합치 결정 났죠. 그게 이제 이번에 시험 나왔네. 인터넷 회선 감증,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패킷 감증을 가능하게 하는 통비법 5조 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한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법적 통제 수단이 미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즉 무슨 결정 났단 말이야?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면 헌법 불합치라는 건 바로 이 조문이 무효가 되는 결정이에요. 당분간은 적용해도 돼. 당분간은 적용하되 법을 어떻게 하다? 개정.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돼? 그거 적어놨네. 개인의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규정이 안 만들어지면 패킷 감증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하다는 그런 헌법재판소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거지. 다음 3번. 틀린 건 3번이네. 전기통신의 감증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 자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자 요까지가 뭐야? 감청이지. 그 뒷지문.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 이거는 뭐로 볼 수 없다? 감청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뭐 시험 단골 손님이니까 큰 문제 없이 풀었겠죠. 그래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거는 감청영장으로 해야 돼.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야 돼.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야 되죠. 그래 틀린 건 3번이고. 그럼 4번은 자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 그건 금지하지만 자신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거 금지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게 4번이죠.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음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비법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내용 공개나 누설행위 통비법 위반이야 위반 아니야? 위반 아니죠. 이거는 타인 대화야 자신 대화예요. 자신 대화니까 이건 적법하다는 판례죠. 그래 틀린 거는 3번이네.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에서 이제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 처음 출제된 지문이 3개가 있습니다. 1, 2, 3번은 아직 우리 채용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이지만 1, 2, 3번 처음 나왔다 해가 답이 안 보여요. 답은 굉장히 쉬워요. 답은 굉장히 쉽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기출된 지문인데 기출 안 된 지문이 방금 통비법 헌법 불합치 결정 그거 이제 처음 출제됐고 그리고 9번에 1, 2, 3번 요 지문이 처음 출제됐지만은 이거 모른다고 답을 몰라요. 답은 바로 보여.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자, 9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과 2번은 뭐예요? 우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인정돼야 돼? 사건과의 뭐가 인정돼야 돼? 관련성. 그 관련성에 대한 판례야. 그죠? 관련성에 대한 판례. 근데 뭐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판례야. 이해되지 않는 판례. 이해되죠? 자, 그래 1번, 2번이 여기 이제 언제 나온 판례냐면 2017년도 나온 판례입니다. 2017년 12월 5일. 이거 뭐 최근에 나온 판례는 맞죠? 판례 내용. 자, 1번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범죄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자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 있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냥 읽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관련성은 두 가지로 나온다. 1번은 객관적 관련성, 2번은 뭐야? 인적 관련성. 그 설명을 해놨을 뿐이에요. 그죠? 다음 2번 압수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비나 교사범, 공범, 강제업종 물론 필요적 공범. 자, 이것도 다 관련성 있어요, 없어? 공범은 다 관련성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 그래 1번, 2번. 1번은 객관적 관련성, 2번은 인적 관련성. 다른 말로 주관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지문이지. 다음 3번은 영장 제시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죠? 영장 제시에 대한 판례인데 자, 우리 압수영장 집행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제시할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돼. 그냥 슬쩍 보여주고 끝내야 돼. 바로 그 내용이야. 그렇게 3번. 피압수자에게 영장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 사실부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자, 이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압수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치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영장 제시는 적법이다 말이야, 위법이다 말이야. 위법하다는 판례죠. 그게 1번, 2번, 3번. 자, 그래 요 1, 2, 3번이 전부 다 몇 년도에 나온 판례냐면 2017년도에 나온 판례니까 뭐 최근에 나온 판례죠. 그죠? 읽어놓으면 되고. 근데 답은 아주 쉬워. 4번. 자, 4번은 시험 처음 나왔어요. 수십 번 나왔어. 수십 번. 그렇긴 해. 우리 압수영장 압수에서 판례 중에 가장 시험 많이 나온 지문이 바로 9번의 4번 지문입니다. 영장 제시는 관리 책임자에게만 제시하면 돼. 개별적 제시해야 돼. 개별적 제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 제시할 필요 없다. OXX로 압수수색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해야 돼. 개별적으로 영장 제시해야 되니까 틀린 질문은 4번이죠. 다음 10번 재정신청 문제. 그래 이번엔 시험 문제가 참 전범위에서 골고루 나왔어. 그치?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골고루 나오는데 자 재정신청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는데 자 1번 재정신청 신청권자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대상 범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만 고발인은 어떤 범죄만 재정신청할 수 있어요? 형법 123조 내지 126조. 어떤 범죄야? 123조가 뭡니까? 직권남용죄. 그리고 124조는 불법체포감금죄. 125조는 폭행가혹행위죄.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 요 범죄에 대해서만 고발인이 말할 수 있다. 재정신청할 수 있다. 그래 맞는 지문이죠. 다음 2번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부분에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자, 우리 고등법원이 재정 결정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재정 신청 이유 없으면 무슨 결정? 기각 결정. 이유 있으면 공소제의 결정인데 기각 결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부분에 뭐 할 수 있어? 재항고 또는 다른 말로 뭐야?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의 결정은 뭘 못합니까? 불복할 수 없다는데 요때 재항고장 제출의 재수사 특칙 인정이야 부정이? 부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수사 특칙이란 게 뭐예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굳이 법원에 제출 안 하고 기간 내에 누구에게만 제출하면 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만 제출하면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데 그 재수사 특칙은 인정되는 거 외우는 보다도 답을 외우는 게 더 쉽죠. 뭐예요? 재정 신청서 제출. 그리고 또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요거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는 반드시 재항고장은 기간 내에 어디에 도달해야 돼? 자, 재항고장 어디에 제출해야 돼?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돼? 대법원에 제출해야 돼? 당연히 고등법원에 도달해야 되죠. 그 중에. 자, 그다음에 3번. 재정 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요거는 불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은 방금 대법원에 적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결정은 검사는 물론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는데 그러나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하고 요까지는 맞아 틀려. 공소제기 결정하면 반드시 검사가 뭘 해야 돼? 공소제기. 그러면 요 이후의 절차는 일반 공판 절차하고 똑같지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검사가 절대로 뭘 못 한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 취소할 수 있다. OXX죠.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소제의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뭘 못한다? 공소 취소는 못하죠. 답은 쉽죠? 3번 틀렸고. 다음 4번. 법원이 재정 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강구한 채 공소제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공소제의 결정했으면 검사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공소제의. 그러면 요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 절차에서 이 공소제의 결정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배웠어요? 따질 수 없다고 배웠어? 따질 수 없죠. 그거는 공소제기된 절차에서 유무죄 판단해주면 되지. 굳이 결정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은 3번이 되죠. 4번 지문도 시험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공소제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무죄 판단, 본안사건 심리해야 되지. 결정의 잘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투는 건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하는 게 판례 입장. 다음 11번 공장 변경. 자, OX 한번 봅시다. 자, 기억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공장 변경 허가증이 위법 사유가 있다.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인정 안 되는데 법원이 무슨 결정했단 말이야? 허가 결정. 제대로 된 결정이야 잘못된 결정이야? 공장 변경은 언제만 허용해야 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인데 동일성도 인정 안 되는데 법원이 공장 변경 허가 결정. 잘못된 결정이지만 요 결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불복은 할 수 있어 없어? 요거는 무슨 결정?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니까 항고도 할 수 없지만 단 요거는 종국 재판이야 중간 재판일 뿐이야. 중간 재판이니까 법원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아직 신급 중이니까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기억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포괄일제에서 공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국가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제 범준에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포괄일제는 전체적으로 몇 개의 사건일 뿐입니까? 한 개의 사건일 뿐이잖아. 근데 행위는 몇 개? 여러 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따져야 돼? 개별 행위별로 따져야 돼?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니은번도 맞는 지문. 다음 디귿번. 자,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디귿번. 즉 공동정범을 뭐로 인정한다?
방조로 인정한다. 또 요거와 유사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단독범을 뭐로 인정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때. 요거 공장 변경 해야 된다는 게 판례야? 안 해도 된다는 게 판례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한 걸 방조, 단독범으로 공소제기한 걸 공동정범. 요 판례의 태도는 공장 변경 해야만 할 수 있어? 안 해도 할 수 있어? 둘 다 있잖아. 오늘 판례가 둘 다 있다 그랬잖아. 해야 된다는 판례, 안 해도 된다는 판례.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공장 변경하고 안 하고 기준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면 뭘 해줘야 돼? 공장 변경해야 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래가 우야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재판 중에 뒤의 사실을 누가 주장했다? 피고인이 주장했다. 그럼 피고인이 주장한 거 인정해 주는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거는 뭘 안 하고 인정해도 돼? 변경 안 하고 인정해도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근데 재판 중에 뒤의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뜬금없이 인정하면 누가 불이익 당해요? 피고인 불이익 당하니까 이때는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 뭘 물어본 거야? 요걸 지금 물었네. 요거. 읽어보니까 누가 방조임을 주장했어요. 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방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자, 이건 더 쉽게 나왔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으면 공장 변경 없이 공동점을 뭐로 인정해도 돼? 방조로 인정해도 되죠. 그죠?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왔네. 근데 요래 나올 수도 있고 또 위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요런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어. 그죠? 주장한 거 인정하면 당연히 피고인 방어권의 지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변경 없이 인정하고, 한 번도 재판에서 언급된 적 없는 걸 바로 인정해버리면 방어권의 지장 생기니까 변경해야 된다. 그래, 요래 종종 나오는데 오늘 더 쉽게 아예 노골적으로 적어놨잖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으면 공장 변경 안 해도 되죠. 다음 니얼번, 항소심에서의 공장 변경에 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 자, 그러면 비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걸 항소심에서 검사 공장 변경이 뭐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친고죄. 그럼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시험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만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전. 지금 몇 심이야? 항소심 몇 심이요? 2심에서는 절대로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니얼번은 O입니까 X입니까? X죠. 다음 마지막에 미연번,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장 변경 신청이 있다. 자, 실체적 경합은 사건이 한 개예요, 여러 개야? 자, 한 개, 두 개. 이 중에서 하나의 범죄 사실을 전부 철회한다. 그럼 한 개 사건의 전부를 빼는 건 공장 변경으로 가야 돼? 공소 취소로 가야 돼? 자, 우리 검사가 자기가 심판 청구를 하지 맙시다 하는 제도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공소 취소 제도가 있고 뭐가 있어? 공장 변경의 공소할 처리인데 차이점은 공소 취소는 한 개 사건의 일부를 빼는 거야, 전부를 빼는 거야? 전부. 공장 변경은 일부 빼는 건데 지금 전부를 빼면 무슨 절차로 가야 돼? 공소 취소로 가야 되는데 검사가 무슨 신청했어? 공장 변경 신청.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됐지만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면 법원은 우회해주면 된다고 배웠어. 공소 취소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재판해주면 돼? 공소기가 결정해주면 되죠.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중에서 틀린 지문은 뭐밖에 없어요? 니을번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12번 국민참여재판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국민참여재판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골라라 하는 건데, 자 1번, 자 요거는 뭐야? 일단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일단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대상 사건이 제한돼 있어요. 즉 1심에 대해서 합의부 사건만 말할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 할 수 있고, 또 그 하고 안 하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할 때만 하잖아. 근데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법원이 무슨 결정할 수 있어? 배제 결정하면 안 하잖아. 그러면 그런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국민참여재판 하는데, 그러면
1심 부분이 공소제기 받았을 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반드시 누구 의사를 확인해야 돼. 피고인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고 이런 위법한 공판 절차의 소송에는 다 뭐가 돼야 돼? 무효인데 문제는 요 무효는 치유될 수 있는 하자예요. 치유될 수 없는 하자야. 치유될 수 있죠. 그게 이제 1번 지문이잖아. 그 둘째 줄 뒤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안내받고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즉 숙고란 건 뜻이 뭐라 그러죠? 심사숙고죠, 그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상황 하에서 이와 같은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요 1심 부분의 하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치유된다 해야 되죠. 자, 그럼 1번은 틀렸죠.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온 지문이고 1번과 2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2번 봐봐. 피고인이 1심 부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부분에 대한 배제 결정도 안 했다. 그럼 배제 결정 안 했으면 뭐로 진행해야 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 자, 그러면 이런 위법한 공판 절차 소송은 다 무효죠. 그럼 이러한 1심 부분의 소송 절차상 하자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부분은 왜해야 돼? 잘못된 1심 재판 왜해야 됩니까? 파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부연 설명. 파기했으면 뒤에 조치가 몇 개 나와요? 항소심이 스스로 재판한다 뭐라 그래? 자판. 새로 1심으로 보내준다? 환송. 관할 있는 법으로 보내준다? 이송. 뭐 해줘야 돼? 이건 뭘 해줘야 돼? 이거는 1심이 원래 뭐로 했었어야 돼? 국민참여재판 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환송이죠, 그죠? 환송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요래 나와도 맞는 지문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1심으로 환송해야 한다. 요래 나와도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2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지. 자, 우리 배심원 재판은 다수결이 원칙이야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 전원일치인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배심원의 판결이 전원일치가 안 되면은 누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심리에 관한 판사의 의견을 듣고 그때는 판사의 의견을 들으면 뭐로 결정하면 돼? 다수결로 하는데 3번 뭐라고 돼 있어? 배심원의 판결은 전원 의견이 일치하므로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 이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 절차 진행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왜 고쳐야 돼? 심리에 관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판사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판결은 뭐로 한다? 다수결로 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죠. 다음 4번. 국민참여재판은 무슨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간이 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죠.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했더라도 과안이 검찰에서 심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국민참여재판을 과안이 검찰로 하면 배심원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과안이 공판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은 2번. 그럼 13번 보석제도. 틀린 거 골라라. 자, 우리나라 보석은 원칙은 청구 보석이 원칙이고 청구하면 해주는 게 원칙이야 안 해주는 게 원칙이야. 해주는 게 원칙. 그걸 무슨 원칙이라 그래? 필요적 보석의 원칙. 그래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유서 보니까 해주는 게 많아요. 안 해주는 게 더 많아. 그건 무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 뭐뭐 있었지? 첫째, 중범죄. 기준이 얼마야? 장기가 몇 년 이상이 아니죠. 장기가 10년이 넘는 징역권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어디에 해당돼? 누범 또는 상습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구속 사유 세 가지. 마지막은 풀어주면 무슨 위험이 있다? 보복할 위험이 있으면 보석이 허가될 수 없는데 그 어디를 보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게 1번이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누범과 상습범을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로 규정한 형소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도 얼마든지 뭐가 허가될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될 수 있죠. 왜?
보석 제외 사유 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1번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보석 허가 결정의 취소 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 부분에 대항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 등본이 누구에게 송달될 필요는 없어.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 보석 취소 결정에 있으면 석방된 피고인 다시 왜 해야 돼? 재구금인데 그거는 언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취소 결정 등본이 어디에만 송달되면 검찰청에만 송달되면 집행할 수 있지 굳이 피고인에게 송달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3번 우리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할 때 재판장은 누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때 검사의 의견을 안 듣고 보석 허가 결정했다. 보석 허가 결정 취소할 수 있다. O의 X의 X죠. 이게 틀렸죠. 3번이 틀렸네. 자, 형소법 91조 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하였다면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보석 결정 취소할 수도. 이게 틀린 지문이죠. 위에 고쳐야 돼. 자, 보석 허가 결정만 적정하면 의견을 묻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보석 결정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오면 우리 판례는 검사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 번도 여러 번 기출되었던 지문이고 여기서는 뭘 하나 더 해야 돼?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할 때는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도 누구 의견 물어야 돼? 검사 의견 물는데 그때는 언제는 안 물어도 돼요. 급속을 요할 때는 안 물어야 되지만 보석 결정 검사 의견 물을 때는 그런 예외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급속을 요하는 거에는 예외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는 거기 또 시험 여러 번 나왔죠. 구속 취소 결정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 검사 의견 물을 때는 급속을 요할 때는 안 물어내는 예외가 있지만 보석 허가 결정할 때 검사 의견 물을 때는 급속을 요한다. 그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면 되죠. 다음 4번. 자, 법원은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할 수 있다. 자, 우리 보증금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있고 뭐가 있어? 필요적 몰수인데 보석 취소는 무슨 사유예요? 임의적 몰취 사유잖아. 그러면 반드시 보석 취소 결정과 동시에 해야 돼? 별도로 해도 돼? 별도로 해도 되죠. 자, 그래가 틀린 질문은 3번. 자, 14번은 증거 파트 문제네.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 자, 1번 지문은 시험 거짓말 안 못해도 수십 번 나왔죠. 형소법 310조 소정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뭐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태도에 하면 공범자의 자백 피고인 자백이야 별개의 독립증거예요. 별개의 독립증거니까 공범자의 자백만 있으면 다른 보강증거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무슨 판결할 수 있다? 유죄 판결도 할 수 있고 또 공범자 둘 다 자백하면 상호간에 서로 뭐로 쓸 수도 있다?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 다음 2번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는 볼 수 없다. 맞죠? 왜? 임의성만 인정되면 어느 진술 믿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법관 자유심정이죠. 다음 3번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경한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느나 이 말은 대가 교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면 요 자백은 임의성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한다는 거죠. 임의성 인정. 그러니까 우리 자백의 임의성이 없게 하는 사유 기타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약속에 의한 자백인데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교환돼야 돼? 대가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가 교환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는 자백의 임의성 인정 즉 증거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쓸 수 없단 말이야? 쓸 수 있다죠. 자, 그럼 틀린 거는 4번이네.
피고인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자백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게 틀렸죠. 우리 판례의 태도는 무슨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인과관계 필요성입니다. 즉 자백의 임의성을 얻게 하는 사유, 기망, 뭐 폭행 이런 게 있었고 자백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을 얻게 하는 사유, 폭행과 기망과 자백 사이에 뭐가 인정될 때만,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정될 때만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하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얻게 하는 사유, 폭행, 기만, 요런과 자백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 인정 안 되면 그 자백은 판례는 뭐로 쓴다? 증거로 쓴다. 인과관계 필요성이 아직까지 대부분 판례야. 그래가 4번 지문은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요게 틀렸죠. 다음 15번은 이제 사진 및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요것도 우리 많이 했는 거잖아. 자, 우리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하거나 참고인 조사할 때 뭐 할 수 있어?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데, 자, 이 영상 녹화물은 뭐로는 못 쓴다고 배웠어요. 이건 워낙 시험 많이 나오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영상 녹화물은 유죄 증거나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뭐로만 사용해야 돼? 성립의 진정 증명 방법과 기억 환기용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없어? 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뭐로 쓸 수 있다? 영상 녹화물 그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특별 규정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게 1번 질문이야.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몇 살 미만?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이런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그 피해자나 또 요 피해자 옆에 당연히 옆에 누가 동석했겠어요? 신뢰 관계자 동석했겠죠. 그 신뢰 관계자가 법정에서 뭘 인정해주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오는 영상 녹화물 그 자체를 뭐로 쓸 수 있다?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게 1번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외죠. 그죠? 원칙은 영상 녹화물을 본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데 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뭐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그 예외 규정이 바로 1번 성폭법 규정이잖아. 그죠? 성폭 규정.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성폭법 30조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하는데 해당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 또 조문 원에 보면 누가 해도 돼. 옆에 당연히 누가 동석했어요? 신뢰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오늘 영상 녹음을 그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특별 규정 1번 맞는 지문. 다음 2번 사법경찰로 작성한 검정조서.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사경작성 검정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몇 조 몇 항 요건 갖춰야 돼? 312조 6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그리고 누가 성립의 진정 인정해야 돼? 작성자인 사경이 성립의 진정 인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검정조서에는 뭐가 많이 첨부돼? 사진 그림이 많이 첨부되잖아. 그죠? 그럼 검정조서에 첨부된 사진 그림은 그럼 어떻게 취급하면 돼? 원칙은 조서와 일체로 파악하는데 조서와 일체로 파악해서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바로 요거. 요것도 우리 문제로 많이 풀었잖아. 그지? 자, 검정조서인데 요걸 누가 작성했단 말이야? 사법경찰관이 작성했는데 요거 누구 진술이 적혀 있더라? 검정조서에. 피고인 진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요? 요 피고인이 뭘 한 거? 요게 첨부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검정조서와 일체로 파악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현재는 피고인이지만 요 사람 앞에서 진술할 때 요건 뭐였어요? 현재는 재판 중이니까 피고인이지만 사경 앞에서 진술할 때 요거는 신분 뭐야? 피의자. 그러면 사경 앞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뭐로 봐야 돼? 우리 수사관 앞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어떤 형식을 취했든 뭐로 본다는 게 판례야? 피의자 신문으로 봅니다. 그럼 요거는 검정조서 진술로 봐야 돼? 피의자 신문조서로 봐야 돼?
피의자 신문 조서. 또 요건 뭐예요? 현장 검증한 사진이에요. 뉴스에서 많이 봤죠? 자, 그러면 범행 장면을 피의자가 스스로 재현했다. 사경 앞에서 뭐 한 거하고 똑같아? 자백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진술이야? 피의자 진술. 그러면 이 부분은 검정 조서로 봐야 돼? 피의자 신문 조서로 봐야 돼. 피의자 신문. 그러면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몇 조 몇 항 요건 갖춰야 돼? 312조 6항이야. 312조 3항 요건 갖춰야 돼. 그러면 요 사람이 뭘 해줘야 돼? 내용 인정해야 증거를 준대. 판례 읽어봐. 내용 인정해서 부인했어. 부인하면 요건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게 2번. 사경 작성 검정 조서에 피의자이든 피고인이 검사위의 수사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한 내용이 기재되고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상을 모두 부인한다. 즉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 맞는 지문이죠. 3번은 뭐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나온 최근에 핵심 단어가 뭡니까? 셋째 줄.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요거 판례 진술 증거로 봐, 비진술 증거로 봐. 비진술 증거. 그러면 무슨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해당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승리 및 내용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 부정된다. OX, X죠. 요런 거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수집했고 사건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이니까 3번이 틀렸죠. 다음 4번.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정조서. 자, 법원 검정조서 요 단어만 딱 보면 몇 조 적용하면 돼? 311조지만 요때 법원이 검증한 내용은 진술 상태를 확인했을 뿐이잖아. 그러면 실제로 증거가 되는 건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니까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는 뭐로 봐야 돼? 검사 작성 피신 조서로 봐야 되죠. 그러면 무슨 요건 갖춰야 돼? 이러한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준하여 증거 능력 가려야 한다. 그래 검사학생 피신 조서니까 312조 1항 2항 요건 갖춰야 돼. 그러니까 그 법원 검증 조서에 속으면 안 돼요. 법원이 검증한 건 그 진술 상태를 확인했을 뿐이야. 그러면 실제로 증거되는 건 그 진술 상태의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이야.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은 뭐로 봐야 돼? 검사 작성 피신 조서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3번. 다음 16번.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걸 뭐라 그래? 재전문이잖아. 그죠? 자, 그럼 재전문. 요건 또 그림을 그리면 어떤 내용? 요런 내용이잖아. 요걸 물어보는 거지. 자. 갑이 을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A다. A가 법정에 나가면 이건 전문이야 원본 증거예요. 원본인데 요걸 B한테 이야기했어. 그럼 B가 법정에 나간다. 그럼 요거는 전문 진술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B의 진술을 기재한 뭐예요? 요거잖아. 현재 지문에 나온 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럼 이건 전문이야, 재전문이에요. 재전문이야. 요걸 증거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뭐라고 배웠어? 일단 여기 전문 서류니까 전문 서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은 몇 조부터 몇 조? 311조부터 315조인데 311조나 315조에 해당되면 따질 필요 있어 없어? 무조건 증거 능력 인정인데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문제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몇 조? 요 요건 갖춰야 되겠죠. 요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여기에 기재된 진술도 원본이야 전문이야. 전문이니까 전문 진술은 몇 조 요건 갖춰야 돼?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뭐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정고로. 저게 일부이잖아. 전문 진술이 된 조서로서 재전문 서류는 형소법 312조는 314조 전문 서류 증거 능력 인정 요건 갖춰야 되고 또 A의 진술을 내용을 하면 이 사람은 피고인이야 피고인 아니에요. 아니니까 316 중에서 몇 항 요건 갖춰야 된단 말이야? 2항. 만약 갑의 진술을 B가 옮기면 요거는 몇 항 요건? 1항.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우리 이중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다음 2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로고 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 파일에 대해 진술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 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자, 일단 복사본이니까 원본과의 동일성 인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당연히 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이나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리고 이제 동일성 인정되면 이거 원본 증거야, 전문 증거야? 원본 증거 아니죠? 전문이잖아, 그죠? 전문이니까 무슨 요건가 쳐야 돼? 전문 법칙 예외 요건. 자, 법원 법관이란 말 있어 없어? 없고 수사기관 말도 없네. 그럼 몇 조 가면 돼? 313조 1항.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되죠. 그리고 2번도 맞는지. 그리고 몇 조 적용한다? 313조 적용하는 거죠. 답은 굉장히 쉬워. 자,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누구 앞에서 작성됐어요? 법관 앞에서 작성했지만 이거는 311조 적용한다 그래서 315조 3호 적용해야 돼. 315조 3호. 그리고 3번이 틀렸죠. 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311조를 뭐로 고쳐야 돼? 315조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이죠. 그리고 또 시험 단골 손님이었지. 다음 4번.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 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 즉 미합 중국 검사, 미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315조 소중의 당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있어, 볼 수 없어? 자, 우리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든 외국 공무원이든 다 315조 1호 적용하지만은 공무원 중에 뭐는 제외해야 돼? 수사기관은 제외해야 되죠. 그럼 요거는 몇 조 갖춰야 돼? 자, 미국 검사가 작성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검사니까 몇 조? 312조. 312조가 안 되면 몇 조 가면 돼? 314조. 그러니까 이거는 312조나 314조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 요거는 315조는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312조 사항이나 또는 원진술자가 진술 불가능할 수 있죠. 왜? 미국에 있으니까. 그럼 몇 조 적용할 수 있어? 314조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뿐이지 315조의 당연 증거 능력 인정되는 서류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17번 정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기억. 이것도 전에 기출되었던 질문 또 나왔네. 형소법 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정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정인신문 진행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맞아 안 맞아? 맞는데 이럴 때도 누구의 권리는 침해하면 안 돼? 피고인의 권리는 침해 안 되니까 피고인의 반대 신문 배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없다 저거죠. 없다. 기억은 X. 다음 니은번에 상호간 폭행죄로 기소된 병합심유지인 공동피고인. 자, 이걸 뭐라 그래 우리?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그럼 요거는 단순히 재판만 같이 받고 있을 뿐이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서? 제3자. 뭐가 인정돼? 정인적격 인정. 그러면 정인적격이 인정되면 요 사람의 법정 진술을 다른 피고인에게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정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게 니은분이죠. 그러면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정인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 다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다음 디귿 선서 무능자는 누굽니까? 16세 미만의 자.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없이 정언하는데 선서 무능자가 선서하고 정언했다. 그러면 선서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만 정언은 유효하죠. 그럼 디귿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정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정언은 그대로 유효하죠. 왜? 선서 능력이 없다고 무슨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언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디귿번은 X. 다음 니얼번.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법이 정한 정의수사 방식 따를 필요 있어 없었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간이 공판 절차의 정인신문은 정구수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신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O의 X, X. 요래 안 해도 되는 게 간이 공판 절차. 오해하면 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죠. 이것도 X네. 그 다음에 미연번.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정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 부재의 강요 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정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왜? 이미 뭐가 확정돼 있어요. 유죄가 확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어 없어? 없고 설령 재심 청구할 예정이다 하더라도 재심은 무슨 원칙을 지켜줘야 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더 이상의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정언 거부권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래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 기역 디귿 미열미염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다음 18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 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공판 심의 중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 났단 말이야? 위헌 결정. 그러면 우리 형벌에 관한 법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면 장래에 향하여 무효가 돼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가 무효되잖아. 그러면 내가 행위할 때는 이미 그 행위는 범죄야 범죄 아니야? 법률 없으면 뭐가 없어요? 범죄 없잖아. 근데 지금 나를 공소제기해놨잖아. 그러면 죄도 안 되는 걸 공소제기했으니까 무슨 재판하면 돼? 무죄 판결. 그래 이거는 무죄 판결하는 이유가 어떻게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장래에 향하여 무효가 된다 하면 무슨 재판 해줘야 돼? 면소 판결인데 그래 요거 1번은 틀린 지문 내면 보통 지문을 뭐로 내요? 면소 판결 가면 X고 무죄 판결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 판결하지만 위헌 결정난 법률을 근거로 이미 과거에 뭐가 된 사람이 있겠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우회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다음 2번 답은 나왔네. 1번이 옳은 지문이죠. 2번은 시험 왕당골수입니다. 소년법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 자, 요거는 판례가 기판력으로 본다. 기판력 아니다. 아니고 단순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니고 뭐로 가야 돼?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 다음 3번 이 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했다. 자, 판례 뭘 제기한다 그랬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슨 사유?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이것도 워낙 시험 많이 나오고. 다음에 4번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다. 즉 피고인이 존재해요? 부존재야? 부존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당사자 능력이 현결되면 무슨 재판해야 돼? 공소기각 결정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 다음 19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자, 옳은 거 골라라. 이번에 시험 문제가 옳은 거 틀린 거 골고루 섞어서 내놨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지선 다 문제 풀다 보면 옳은 거 고르는 게 좀 더 힘들어요? 틀린 거 고르는 게 좀 더 힘들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옳은 거 고르는 게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틀린 거 고르는 게 힘든 사람도 있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죠. 자 19번 자 이번에 옳은 거. 자 1번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 자 피고인만이 상소했으니까 무슨 원칙 지켜줘야 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지키는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했다. 자, 피고인만이 상소한 상고심에서 보니까 2심 재판이 제대로 됐더라 잘못됐더라. 잘못돼가 파기하고 했단 말이야. 다시 항소심으로 환송하면 환송받은 항소심 원래형보다 중한형 선고할 수 있어 없어? 이때도 무슨 원칙 적용해야 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해야 되죠. 자,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판결은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O입니까 X입니까? X죠. 적용해야 되죠. 왜? 누구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피고만이 상고해가 다시 파기 완성되면 같은 신급이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송 후 원심 판결이 환송 전 원심 판결에서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면 당연히 어디에 위반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죠. 그러니까 1번은 X. 다음 2번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이익이죠. 그런데 벌금형은 감경되는데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1심보다 길어졌다.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익이잖아. 공식은 왜 하나 그랬어? 불이익 변경 금전칙은 공식이 딱 있잖아. 주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가형 또는 부수 처분이 있을 때. 불이익 변경은 뭐만 보고 따지면 돼? 이것만 보고 따지면 되죠. 그죠? 요건 언제 따진다? 요게 똑같을 때. 그럼 자, 방금 벌금형이 주형이죠. 벌금형 왜 됐어요? 가벼워졌다.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익. 근데 요거는 보니까 올라갔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익이죠. 불이익 변경 금연직 위반 아니죠. 그럼 3번도 틀렸네. 다음 4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거 간단하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합니까? 벌금형이 중해요. 집행유예가 중하니까 이건 가벼워져서 중해져서 가벼워졌으니까 불이익 변경금지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니다. 정답은 4번. 아주 쉬운 문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주의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은 뭐를 기준으로 따진다? 주형 기준으로. 주형만 보고 주형이 똑같으면 뭐도 봐라? 부가형 보는데 대신에 이렇게 주형이 가벼워졌더라도 부수분 늘어나는 건 불이익이 아니지만 주형은 가벼워졌는데 없던 형벌을 새로 추가하면 왜 된다 그랬어? 그거는 불이익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 새로운 형벌이 추가되면 그건 뭐가 된다? 불이익. 예를 들면 부가형 부수처분이 아니고 벌금형이 추가된다든가 자격정지가 추가됐다. 이러면 뭐로 가야 돼? 불이익으로 가면 되죠. 그래 새로운 형벌이 추가되는 건 불이익이다. 근데 새로운 형벌은 뭐가 아니에요? 부가형 부수처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 19번. 19번 했네. 마지막 문제 20번. 자, 20번은 이제 약식 절차. 옳은 거네. 자, 1번 약식명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기간. 자, 약식명에 대한 정시재판 며칠 내에 하면 돼? 7일. 언제부터? 언제부터 7일이야?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피의권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응? 발령시 기준이죠. 그죠? 발령시 기준. 발령시. 1번 참 맞는. 발령시란 건 이건 기판력이고 고지란 게 뭐야? 선고된 거하고 똑같죠. 1번이 맞는 지문. 그렇게 착각했네.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지문이죠.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기간은 피의권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 기준. 그러니까 우리 판결에 대한 상소도 언제부터 7일이에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도 약식명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그리고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고지일 하는 거면 정식 재판을 치면 뭐예요? 선고일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 맞는 지문. 1번이 바로 맞는 지문이지. 다음 2번. 자, 2번이 이제 발령시죠. 포괄일제 관계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의권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의 범행에 대해서 면소 판결. 자, 포괄일제 일부가 약식이 확정되면은 일제 일부가 확정되면 기판력 어디에 다 미쳐요? 전부에 다 미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까지 미친다? 발령시. 이게 발령시죠. 고지이 아니고 발령시. 포괄일제 일부가 확정됐을 때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통상의 공판 절차는 언제까지? 사실심 판결 선고시. 약식명령은 발령시. 그리고 또 하나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했는데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럼 법원이 뭐 해버려? 항소기각 결정. 그래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거는 시간적 범위가 언제까지? 항소기각 결정시. 또 하나 우리 경찰상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상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아 범칙금 납부하면 그것도 뭐가 발생해? 기판력. 그럼 요거는 포괄일주의 일부가 범칙금 납부가 기판력 발생하면 요거는 범칙금 요거는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가 언제예요? 자, 어느 쪽입니까? 어느 거야? 알겠어요? 똑같잖아. 통곡하는 게 뭐하고 똑같아? 발령시, 선고식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것네. 통고시 기준.
그리고 2번은 이제 고지가 아니고 뭐다? 발령시 기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통상의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 시 이전 행위. 그리고 재판이 2심이나 3심까지 가서 확정되면 2심 판결 선고 시. 1심에서 확정되면 1심 판결 선고 시. 약식 명령은 발령 시. 그런데 항소 이유 제출을 해 가지고 항소 기각 결정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거는 항소 기각 결정 시. 그리고 범칙금 납부액과 기판력 발생은 통고 시. 이때 기준.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3번. 형소법 453조에 하면 피고는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시험 왕당골소는 의미죠. 약식의 피고인은 뭘 포기 못한다. 정재판 청구는 포기 못하지만 적결의 피고는 뭘 해도 돼? 포기할 수 있다고. 비교 문제로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약식의 피고는 정재판 청구는 미리 포기 못하고 적결의 피고인은 미리 포기할 수 있고. 다음 4번. 법원은 피고인이 정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제 약식에 대한 정재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야. 형종상향 금지예요. 형종상향 금지니까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되고 뭐는 선고하면 안 된다? 중한 종류의 형, 징역 금고는 선고해서는 안 된다. 요래 법을 고친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 약식은 뭘 실현하는 제도예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제도인데 약식에 대해 피고인 정재판 청구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으니까 대부분 뭘 청구해버리더라? 정재판을 청구해버리면 정재판 가면 몇 심까지 할 수 있어? 3심. 오히려 신속이야 더 지연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뭐로 고쳤단 말이야? 형종상향 금지. 중한 벌금형은 선고할 수 있고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죠. 이것도 뭐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라 최근 시험에 계속 나왔던 지문이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은 1번. 그러니까 약식에 대한 정재판 청구는 약식명이 고지된 날부터 며칠 이내 하면 된다? 7일 이내. 정재판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그런 식으로 가면 되죠. 자, 이렇게 수문제를 딱 정리해 보니까 자, 뭐 아주 어려운 난이도 아니죠. 뭐 평이한 문제. 근데 이런 출제 경향은 내가 볼 때는 뭐 감옥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된다고 봐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 방문은 왜 하면 돼? 어디에 충실하면 돼? 기본에 충실하면 되죠, 그죠? 기본에 충실. 그리고 공부할 때 왜 하라 그랬어? 기본에 충실하는 건 쓸데없이 양을 늘리지 마라. 자기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했으면 요 범위 내의 것만 마음에 든단 말이야. 열심히. 그러면 결국은 더 맞추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뭘 안 하겠다는 생각. 그래, 요거만 하면 법 과목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